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시장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바로 Seaport Research Partners라는 곳에서요. Constellation Energy, 티커 심볼로는 CEG죠. 이 CEG의 목표 주가를 무려 407달러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으로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그 배경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캘파인 인수,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가져올 파급 효과라든지 그 전략적인 함의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해요. 저희는 단순 뉴스 요약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논리, 또 데이터,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좀 샅샅이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그 Seaport Research Partners의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근데 단순히 보고서 내용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글자 너머의 의미,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보고요. 또 각 분석 포인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매수라는 추천과 407달러라는 목표 주가까지 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마치 잘 짜인 추리소설 단서 맞추듯이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이번 탐구의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잡아볼까요? 단순히 CEG라는 회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지금 막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 특히 그 독립발전 사업자, IPP라고 하죠. 이 IPP 시장 전체를 둘러싼 어떤 거시적인 환경 변화는 뭔지, 또 그 속에서 CEG가 던진 캘파인 인수라는 카드가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큰 결합이 재무적으로는 또 어떤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되는지, 그 가치는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좋은 점만 볼 수는 없겠죠. 장밋빛 전망 이면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도 놓치지 않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 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원리를 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으시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사랑 최대 천연가스 발전사가 만났다는 거. 이게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워보죠. 시포트 보고서를 보면 개별 기업, 그러니까 CEG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에너지 산업 전체, 그중에서도 특히 화력 IPP 산업의 거시적인 환경부터 먼저 봤더라고요. 이게 좀 인상 깊었는데 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 탑다운 접근을 취했을까요? 산업 전체의 흐름을 먼저 읽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기업이든 결국 자기가 속한 산업이라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잖아요. 아무리 배가 튼튼하고 좋아도 거센 폭풍우를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해류를 만나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렇죠. 반대로 순풍이 불고 파도가 잔잔하면 훨씬 항해가 쉬워질 거고요. 시포트는 바로 이 점을 본 겁니다. 지금 현재 화력 IPP 산업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순풍, 그쪽 표현으로는 삼중호재, 트리플 테일윈드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CEG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던 거죠. 개별 나무 상태 보기 전에 숲 전체의 기후나 토양부터 살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삼중호재라. 표현부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인가요? 그 첫 번째 순풍은 뭐죠? 첫 번째는 단연코 높아지는 전력 및 용량 가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요 측면이랑 공급 측면 양쪽에서 다 강력한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수요 쪽을 보면 이건 거의 괴물이 등장했다고 봐야죠. 바로 AI 혁명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정말 요즘 어딜 가나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최신 AI 모델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분석가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전체 전력 소비 증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거기다가 또 전기차 보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조업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랑 자동화도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전기를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러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급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바로 간헐성 문제죠. 간헐성이요. 아, 그러니까 해 뜨고 바람 불 때만 발전된다는. 네, 맞습니다. 태양광은 해 있을 때만 되고 풍력은 바람 불 때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간대랑 얘네가 발전하는 시간대가 항상 딱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흐린 날 저녁이나 바람 없는 새벽에도 우린 전기를 써야 하니까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전기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간헐성 문제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용량, 캐패시티라는 것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이 캐패시티 자체가 엄청 중요해진 거예요. 전력망 운영하는 곳에서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발전사들한테 미리 발전 용량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이걸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용량 시장, 캐패시티 마켓입니다. 아하. 근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커질수록 전력망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용량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24시간 내내 꾸준히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이게 기저부하죠. 그리고 전력 수요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천연가스, 이게 첨도부하랑 유연성을 담당하고요. 이 두 가지 발전 방식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공교롭게도 CG랑 켈파인이 각각 원자력과 천연가스 분야에서 미국 최대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결합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 안정성은 좀 불안해지니까 결국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비싸진다. 와, 첫 번째 호재부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순풍은 뭔가요? 두 번째는 낮은 혹은 하락 추세의 금리 환경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거나 혹은 적어도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오르던 시기는 지났다. 뭐 이런 기대감이 IPP 산업에는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금리가 IPP 산업에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IPP 산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발전소 하나 짓고 또 계속 고치고 성능 개선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 천문학적이거든요. 근데 이 자금 상당 부분을 보통 빌려서 씁니다.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자 비용 부담이 커져서 수익성을 갉아먹게 되죠. 아, 그렇죠. 이자 부담이 크겠네요. 네, 반대로 금리가 낮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이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 재무 상태도 좋아지고 투자할 여력도 생기는 거고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 팬데믹 이후에 막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 인상 국면은 일단락됐다는 인식이 좀 퍼지면서 IPP 기업들 자금 조달 환경에 좀 숨통이 트이고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자본이 많이 드는 산업이라 금리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호재는 뭐였죠? 세 번째는 현금 세금 부담 완화. 쉽게 말하면 세금 혜택입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결국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이거든요. 회계 장부상으로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IPP, 특히 이렇게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기업들은 세법상 여러 혜택들, 특히 감가상각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내는 현금 세금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부상 이익, 넷 인컴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이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이 복잡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세금 구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재무 분석 파트에서 정말 자세하게 아마 오늘 분석의 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깊이 파고들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전력 수요는 막 늘어나고 용량 가치는 올라가고 금리 환경은 안정될 걸로 기대되고 세금 부담은 실질적으로 낮아지고 이 세 가지 거대한 순풍이
화력 IPP 산업 전체를 막 밀어주고 있다 이런 거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포트가 이런 거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시장 동향까지 예측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랑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 맺는 게 드러날 거다. 추가적인 인수합병 M&A가 더 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예측들을 보면 정말 에너지 산업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안정적이긴 한데 좀 따분한 유틸리티 산업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뭐 AI 혁명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시대적인 과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산업이면서 동시에 성장 산업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바로 그게 시포트 분석의 핵심적인 시사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트렌드가 단순히 산업 전망이 밝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발전 자산들, 특히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원자력이나 최신 고효율 천연가스 발전소 같은 것들의 내재 가치가 지금 극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약간 골칫덩이 취급받던 자산이 이제는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변하고 있는 거죠. 네. 는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성장 기회가 보이니까 필연적으로 시장 통합 압력, 즉 M&A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발전원을 확보해서 포트폴리오 안정성도 강화하고 또 막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CEG의 캘파인 인수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온 가장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비슷한 규모의 M&A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실포트의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비스트라 에너지가 에너지 하버를 인수한 것도 그렇고 시장 움직임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죠. 거시적인 배경이랑 산업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왜 CEG가 지금 이 시점에 캘파인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배경이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렌즈를 좀 좁혀서 CEG의 핵심 전략, 즉 캘파인 인수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많고 많은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왜 하필 캘파인이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덩치만 키우려는 걸 넘어서 이 둘의 결합이 가지는 더 깊은 전략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결합이 단순한 외형 합장, 이걸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적인 조합이라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연 상호 보완성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CEG는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으로는 제일 큰 회사죠. 원자력이라는 게 뭡니까? 24시간 365일 날씨나 시간이랑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출력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기저부와 발전원이잖아요. 탄소 배출이 없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고요. 그렇죠. 꾸준하고 깨끗하죠. 반면에 캘파인은 미국에서 천연가스 발전으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천연가스 발전의 최대 장점은 뭐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비교적 빠르고 유연하게 출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전력 수요가 막 치솟는 피크타임이라든지 반대로 태양광 발전량이 너무 많아져서 전력망에 부담을 줄 때라든지 이럴 때 빠르게 대응해서 전력망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묵직하고 꾸준하게 딱 버텨주는 기둥 같은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맞춰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조절자 역할이군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강자가 만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으로나 문형 측면에서 보면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의 커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자력이 주는 그 흔들림 없는 안정성과 무탄소 전력, 그리고 천연가스가 주는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 이 둘이 딱 결합함으로써 CEG는 미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말 독보적인 무탄소 저탄소 발전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에 단순히 발전 용량 2개 합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력 수요가 낮은 새벽이나 심야 시간에는 원자력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수요가 막 늘어나는 낮 시간대나 저녁 피크타임에는 천연가스가 빠르게 가동해서 부족한 전력을 메꿔주는 식으로 최적의 운영 효율을 달성할 수 있죠.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막 급변할 때도 천연가스가 빠르게 출력을 조절해서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운영상의 시너지는 결국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또 수익성 증대로 이어질 겁니다. 기술적, 운영적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기대되나요? C포트 보고서를 보니까 합병법인의 EBITDA,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이죠, 이거랑 특히 잉여현금 흐름, FCF가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강조했던데요. 네, 재무적인 시너지 효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시포트는 캘파인 인수를 통해서 연간 20억 달러 이상,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잉여현금 흐름, FCF가 추가될 걸로 추정했어요. 여기서 잉여현금 흐름, FCF, 프리 캐시 플로우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FCF라는 거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뭐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것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설비 투자 비용, 캐펙스 비용을 빼고 남는 정말로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순수한 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내고 투자할 거 다 하고 진짜로 회사 금고에 딱 쌓이는 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FCF가 많다는 거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 FCF를 가지고 배당금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서 주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을 돌려줄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M&A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빚을 갚아서 재무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죠.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FCF 추가는 CEG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나 미래 성장 전략 실행에 정말 엄청난 추진력을 더해줄 걸로 기대됩니다.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현금이 추가로 들어온다니,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이게 또 곧바로 주당 순이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었죠. EPS 증가 효과, 어크레션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M&A를 평가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EPS 증가 효과, 어크레션입니다. 인수를 통해서 회사의 전체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인수를 위해서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효과나 인수 자금을 빌리는 데 따른 이자 비용 증가 효과보다 더 클 때 주당 순이익, EPS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수하고 나서 주주 한 명당 돌아가는 이익의 몫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아, 주주 입장에선 좋은 거네요. 그렇죠. 시포트는 이번 칼파인 인수가 상당한 수준의 그것도 즉각적인 EPS 증가 효과를 가져올 걸로 분석했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EPS 증가가 예상되는 M&A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보고서를 보면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CEG 주가가 브이스트라 에너지 같은 동종업계 경쟁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이게 앞으로 더 큰 상승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장이 아직 이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봤다. 뭐 이런 뜻인가요? 라는 초대형 호재가 가져올 막대한 시너지 효과와 가치를 주가에 온전히 다 반영하지는 못했을 가능성, 즉 일종의 잠재 가치, 레이텐트 밸류가 존재한다고 본 거죠. 지난 1년간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률이 낮았다는 건 오히려 앞으로 올라갈 룸, 즉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왜 그런 간극이 생기는 걸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인수합병 발표 직후에는 아무래도 통합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있고 또 정말 시너리가 날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워낙 이게 복잡한 딜이다 보니까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포트는 조만간 합병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또 앞으로 발표될 실적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시너지 효과가 숫자로 딱 증명되기 시작하면 이게 강력한 주가 재평가의 촉매제, 캐탈리스트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친 겁니다. 뭐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모든 정보는 즉각 주가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이런 인식의 차이나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바로 여기서 초과 수익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시포트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치평가, 밸류에이션과 재무심층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거싱 환경이나 전략적인 중요성은 충분히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합병된 CEG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그게 왜 매력적인지를 숫자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시포트가 제시한 핵심적인 가치평가 기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지표는 2027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EBB, EBITDA 10.3배, 그리고 FCF 수익률 7.7%입니다.
EV/EBITDA FCF 수익률,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이게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3배, 7.7%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먼저 EV/EBITDA부터 보죠. EV는 이제 Enterprise Value의 약자인데 기업의 총 가치를 의미합니다. 보통 시가총액에다가 순부채, 그러니까 총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값을 더해서 계산하죠.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EV/EBITDA는 뭐 여러 번 나왔지만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의 이익, 즉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따라서 EV/EBITDA는 기업의 총 가치가 연간 현금 창출 능력의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10.3배라는 건 현재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2027년에 예상되는 연간 현금 창출 능력의 10.3배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 배수가 낮을수록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대비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싸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FCF 수익률 7.7%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FCF 수익률은 아까 설명드린 그 잉여 현금 흐름, FCF를 기업 가치, EV나 혹은 시가총액, 마켓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C포트 보고서에서는 아마 EV 기준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건 투자한 총 자본 대비해서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현금을 주주나 채권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라는 건 2027년을 기준으로 투자한 금액의 7.7%에 해당하는 현금을 매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수익률은 당연히 높을수록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나 다른 투자 대안들의 기대 수익률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7.7%의 FCF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C포트는 합병된 CEG가 적정한 수준의 EV/EBITDA 배수와 함께 아주 높은 FCF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게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핵심 근거 중 하나라고 제시한 겁니다.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숫자들의 의미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C포트 스스로도 보고서에서 경쟁사인 비스트라 에너지, 티커 VST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 CEG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다, 영업표현 그대로 리치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EV/EBITDA 배수만 봐도 CEG가 VST보다 좀 높은 수준인데 왜 이게 비싼 게 아니고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가로 그 부분이 동종기업 비교 분석, 피어 컴패리전의 묘미이면서 또 C폴 분석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질적인 차이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C폴은 CEG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독보적인 규모와 시장 지위입니다. 켈파인 인수가 완료되고 나면 CEG는 미국 최대의 무탄소 저탄소 발전 사업자라는 정말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잖아요. 이런 규모의 경제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구매 협상력을 강화하고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 이건 당연히 기업 가치의 프리미엄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요. 둘째는 포트폴리오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CEG의 핵심 자산은 원자력과 천연가스잖아요. 원자력은 탄소 배출 없이 24시간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제공하고 천연가스는 전력망 유연성 확보에 필수적이고요. 반면에 경쟁사인 위스트라 에너지의 경우는 물론 천연가스나 원자력 자산도 중요하게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탄은 환경규제 강화라든지 탄소 배출 비용 증가라는 리스크에 계속 노출되어 있죠. 아, 그 차이가 크군요. 그렇죠.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이나 성장성, 그리고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CEG의 클린 에너지 중심 포트폴리오에 더 높은 가치, 즉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이 저탄소 프리미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가 계속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이 없거나 적은 발전원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원자력은 안정적인 대규모 무탄소 전력 공급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천연가스 역시 석탄을 대체하는 각유에너지원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CEG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이것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VST랑 EV/EBITDA 배수만 비교해서 CEG 비싸네? 라고 결론 내리는 건 좀 피상적인 분석일 수 있고, 이런 질적인 차이들을 고려하면 CEG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게 시포터의 논리인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자산의 구성이나 품질,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까지 다 고려해야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그리고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예고까지 해주셨던 세금 구조 분석으로 넘어가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 문구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캘파인 인수는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지만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성장설비 투자 캐펙스와 핵연료 구매가 현금 세금으로부터 EBITDA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Shield EBITDA from Cash Tax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인수 자체의 세금 혜택은 없다면서 어떻게 현금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는 건지 좀 쉽게 풀어주시죠. 네, 드디어 이 복잡하면서도 아주 내력적인 세금 구조의 비밀을 파헤칠 시간이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구조를 단계별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의외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1단계, CGM 칼파인 인수 자체는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보너스 감가상각,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미국 세법에는 기업이 새로운 기계나 설비 같은 자산을 샀을 때 보통은 그 자산 수명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잖아요. 이걸 일반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첫 해에 취득가액의 상당 부분, 예전에는 100%까지도 가능했었어요. 이걸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확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첫 해에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기업은 세금 내는 걸 나중으로 미루거나 아예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번 칼파인 인수는 사업체 자체를 인수하는 거지 개별적인 신규 자산을 하나하나 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인수 자체로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현금 세금 부담 완화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점이 2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질적인 현금 세금 부담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CEG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시다시피 국가 기간 산업 시설이기도 하고 안전이 최우선 시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정말이지 막대한 규모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투자, 메인터넌스 앤 그로스 캐펙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운영되는 원전의 낡은 부품을 교체하고 또 안전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를 보강하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성능 개선 투자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요. 때로는 경제성 같은 이유로 가동을 멈췄던 원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설비 투자 지출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된 다음에 내용연수에 걸쳐서 일반 감가상각비 레귤러 데프리시에이션으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아, 계속 돈이 들어가는군요. 유지보수에. 그렇죠. 다른 하나는 막대한 핵연료 구매 비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물 같은 걸 구매하고 또 처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이 핵연료 비용 역시 특정 회계 기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 에몰티제이션 등으로 인식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캘파인 인수 자체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은 없지만 CEG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할 그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 때문에 어차피 매년 엄청난 규모의 설비 투자와 핵연료 구매가 발생하고,
거기서 나오는 일반 감가상각비랑 비용들이 계속 쌓인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 점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캘파인 인수로 인해서 추가되는 EBITDA, 즉 수익이 있지만 동시에 CAG가 기존 사업, 특히 원자력 부문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막대한 규모의 일반 감가상각비와 핵연료 관련 비용들이 과세 대상 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즉, EBIDA라는 이익에서 이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다 빼고 나서야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 이익, 즉 세전이익 (earnings before tax가) EBIDA에 비해서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폴트가 말한 세금 보호막 (tax shield) 효과입니다. 인수 자체에 대한 특별한 세금 혜택은 없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운영 특성, 즉 거대한 원전을 운용한다는 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감가상각이 마치 방패처럼 작용해서 실제 현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준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정교한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회계장부상으로는 이익이 엄청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감가상각처럼 실제 현금 주출이 없는 비용 덕분에 내야 할 세금은 훨씬 적고 따라서 기업이 진짜로 손해주게 되는 현금, 즉 잉여현금 흐름, FCF는 장부상 이익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다. 이런 의미군요. 이 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CEG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는데 핵심이겠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폴트 보고서가 단순한 재무제표 숫자 읽기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종종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복잡한 세금 구조와 그것이 실제 현금 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해냄으로써 합병된 CAG의 투자 매력도를 더욱 강력하게 부각시킨 것이죠. 오늘 분석 정말 깊이가 남다릅니다. 거시환경부터 시작해서 기업 전략, 가치평가,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세금 구조까지 다 짚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CEG와 캘파인의 결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겠죠.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라도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시포트가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분석에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간과한 부분은 없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어떤 투자 분석이든 위험 요인, 리스크 팩터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입니다. 시포트 역시 몇 가지 잠재적인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요. 또 이를 분석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주요 리스크 요인은 바로 캘리포니아 자원 적정성, Resource Adequacy, RA 시장의 규제 개혁 가능성입니다. 캘리포니아 자원 적정성 RA 시장이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이고 왜 위험 요인이 되는 건가요? RA 제도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용량 시장, 캐패시티 마켓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전력 시장 규모가 아주 크고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잖아요. RA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전력망 운영자가 미래의 특정 시점, 예를 들어 다음해 여름 같은 때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발전사들한테 미리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 공급 능력, 캐파시티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발전사들은 이렇게 확보된 공급 능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RA 수익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캘파인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이 자산들의 수익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바로 이 RA 시장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캘파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바로 그 캘리포니아 RA 시장인데 그 시장의 규칙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변화가 논의되고 있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력망의 신뢰성 확보와 또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RA 제도를 계속해서 좀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면 RA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RA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 예를 들어 배터리 저장 장치 같은 신기술을 포함시킬지 여부 같은 걸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제 개혁의 결과로 RA 가격이 지금 수준보다 낮아지거나 아니면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의 RA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캘퍼레인의 캘리포니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예상보다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시포트가 주시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구체적인 리스크네요. 그럼 시포트는 이 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에 반영했을까요? 그냥 이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언급만 하고 넘어간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 부분이 시포트 분석의 신뢰도를 좀 높여주는 지점인데요. 그들은 단순히 리스크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재무 모델에 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2027년하고 2028년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RA 가격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완화된, 즉 좀 낮아진 수준일 거다라는 가정을 모델에 포함시켰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말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오히려 RUA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 넣고도 목표 주가 $407와 매수 의견이 나왔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잠재적인 규제 변화 리스크가 현실이 되어서 RLA 가격이 실제로 좀 떨어지더라도 합병된 CLG의 전체적인 펀더멘털이나 성장성은 여전히 강력하고 제시된 목표 주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건 분석 결과가 특정 가정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금리 변동성이 다시 커진다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락한다든지 원전 운영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수 후에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다른 잠재적인 리스크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포트는 가장 핵심적인 규제 리스크 중 하나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자신들의 분석이 좀 균형 잡힌 시각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분석에서 이런 민감도 분석, 센서티브티 애널리시스나 리스크 모델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철저한 분석이네요. 위험 요인까지 미리 가정에 넣어서 분석했다니 놀랍습니다. 자, 이제까지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포트가 CLG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407라는 높은 수준까지 제시한 그 핵심 논거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명료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거시적인 순풍입니다. AI 혁명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위한 용량의 가치는 급등하고 있죠. 여기에 금리 안정화 기대와 세금 혜택까지 더해져서 특히 안정적인 기저부하와 유연성,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IPP에게는 정말 유례없이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네, 둘째는 전략적인 해안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낸 CEG가 미국 최대 원자력 자신과 최대 천연가스 칼파인이라는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핵심 자산을 결합함으로써 신뢰성과 유연성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무탄소 저탄소 발전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아주 정교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평가죠. 그렇죠. 셋째는 강력한 재무적 증거, 파이낸셜 스트렝스입니다. 칼파인 인수를 통해서 연간 $20억 이상의 막대한 잉여현금 흐름, FCF가 추가되고 또 즉각적인 주당순이익, EPS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특히 경쟁사 대비 다소 높아 보이는 밸류에이션은 독보적인 규모, 우수한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저탄소 프리미엄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복잡한 세금 구조 분석 결과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은 장부상 이익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세금 부분이 정말 중요했죠. 넷째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입니다. 캘리포니아 RA 시장 규제 개혁과 같은 주요 잠재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걸 재무 모델에 미리 반영해서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이죠. 거시 환경 분석, 기업 전략 분석, 정교한 재무 및 가치 평가, 그리고 위험 관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CEG는 현재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라는 강력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군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CEG라는 기업 하나를 넘어서 이 에너지 산업의 역동적인 변화와 또 깊이 있는 기업 분석의 방법론까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CEG와 칼파인의 결합이
단기적인 호재를 넘어서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의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는 전략적인 움직이며 거시적인 트렌드와 미시적인 기업 경쟁력 그리고 재무적인 강점이 정말 완벽한 시너지를 내면서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이처럼 산업 전체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구체적인 전략과 재무 상태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까지 이렇게 다각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분석을 넘어서 당신이 스스로 더 탐구해 볼 만한 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오늘 분석의 핵심 동력이었던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는 앞으로 CEG뿐만 아니라 비스트라 에너지나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다른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의 가치 평가와 사업 전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나 리스크를 만들어낼까요? 데이터 센터들이 선호하는 에너지원은 뭘지, 또 이들과의 장기 계약 구조는 어떻게 진화할지 같은 것들이요. 둘째, 오늘 분석에서는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 속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순수 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역할과 입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배터리 저장 기술 ESS의 발전 속도와 경제성 확보 시점은 언제나 될 것이며 이것이 기존 발전원들과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더 깊고 넓은 탐구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너지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많은 질문과 가능성을 안고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